Good morning, and welcome to plenary session 1 of today's conference program. It is with great pleasure to introduce to you the first plenary speaker, Dr. Choi Chun-ok. Dr. Choi's educational experience spans 21 years of direct teaching at schools and also 8 years of administration in the field of English education at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during which he had planned and implemented many projects for activating English education for Seoul schools, such as the SMILE project. She also served as a member of the English Education Policy Advisory Committee for the Ministry of Education. She is also a former vice principal of a high school and a middle school. Now she is working for Seoul Educa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Institute as a director in charge of planning and school evaluation. And she is not only the chair of the English Education Policy Advisory Committee for SMOE, but also an advisory committee member of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Educators for Global Citizenship. Today, we are honored to have Director Choi here with us. The title of her plenary speech is Trends and Future Prospects of English Education Policy in Korea. Without further ado, please extend a warm welcome to Director Choi. 안녕하세요. 이상하시죠? 갑자기 제가 한국말을 해서 10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영어로 프리젠트를 할 것인가 한국말로 할 것인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까 내 전에 프리젠트를 하신 우리 그 박사님께서 너무도 고맙게도 우리 청중들의 그 분포를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이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한국말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영어 교육이 도입된 게 130년 정도 됐습니다. 130년 된 역사와 그 정책의 흐름을 제가 오늘 40분 동안 훑어내려가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 좀 바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대신 여기 계신 외국분들한테는 좀 양해를 구하고요. 바이링구얼로 제가 프리젠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노는 안 하시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영어 교육 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얘기고, 특히 이제 그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그 어려움과 그 다음에 변화,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주로 그 센트럴 거버먼트인 교육부에서 이루어진 정책과 그거를 실행하기 위한 그 교육청의 액션 플랜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이 보신 얘기죠. 코리안 잉글리시 에듀케이션 얘기하면 주로 이런 것들이 화두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어 광풍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 잉글리시 피버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 투자와 이런 것들로 과연 우리가 영어를 얼마만큼 학생들이 잘하고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표를 보시면 2016년도 그 EPI 지수라고 해서 국가별 영어 능력 지수를 보면 27이라고 합니다. 27이라고 하는데 그 아시아 국가에서는 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다음에 4번째로 차지했는데, 사실은 그 위에 3나라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영어 공용 국가이고, 이제 대부분의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그 성적이 나은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밑에 도표를 보시면, 그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과 일본의 영어 교육 성적 차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그것이 한국의 그래프고 아래에 일본인데, 갈수록 점점 한국과 일본의 그 영어 점수 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혹시 여기 일본 분 계신가요? 한국어를 모르시니까 답을 못 하시겠죠? 그리고 사실은 27등이 작년도 등이지만 그 전에는 24등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책의 흐름하고도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이따가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영어 교육은 1883년 동문학이라는 그런 그 정부기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130년 됐다고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의 영어 교육은 그 회화 중심의 영어 교육이었고, 퍼듀 대학이나 아니면 프린스턴 대학 같은 굉장히 그 아이비리그의 좋은 대학 출신의 원어민 교사를 채용한 회화 중심의 교육이었고요. 중간에 있는 교의 영문 영어라는 그런 한자가 바로 요즘 얘기하는 Teaching English in English에서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 또 몰입교육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교과를 영어로 가르치던 그런 시대였었고요. 주로 관리, 통역관을 이제 교육시키기 위한 기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제학당 같은 사교기관에서 선교의 목적으로 영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뭐 기본 상식이니 알고 계실 테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일 합방이 되면서 영어 교육에 암흑기가 오게 됩니다. 그때는 언어 정책이라는 것은 거의 없었고, 주로 한국인을 일본 사람하고 동화하려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일본어만 사용하게 만들었고요. 영어 정책이라고, 영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른쪽에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입학 시험에도 영어를 일본어로 바꾸는 이런 트랜슬레이션이 위주가 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지금 한국의 영어 교육이 문법 번역 위주의 영어 교육이 되고 회화 중심의 영어 교육이 되지 않은 커뮤니케이티브 랭귀지 티칭이 되지 못한 그런 출발점이 바로 일제시대 때의 영어 교육에서 출발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서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미군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영어 교육이 다시 부활을 했죠. 그래서 중학교에서부터 영어가 어떤 필수 교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6.25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교육이라는 것이 발전하기 시작할 때, 그 1990년도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그 정부에 의한 영어 교육 정책이라고는 주로 그 National Educational Curriculum, 그러니까 국가 교육 과정에 의해서 영어 교육의 어떤 흐름이나 방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보면 이제 쭉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아주 거기에서 좀 주목할 만한 사항이고요. 첫 번째 교육 과정에서는 우리가 그 전에는 영국식 영어를 채택했다가 미국 영어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교육 과정에는 학년별로 영어 교과서를 만들고 교육 과정을 만들다가 예를 들면 고1, 고2, 고3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저 때 비로소 영어 1, 영어 2라는 수준별로 이제 교과서를 만들고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체제로 바뀌었으며, 세 번째 교육 과정에는 이제 시청각 그 오디오 링구얼 패러다임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모든 학교에 그 영어 랩이라고 하는 그 어학 실습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 영어 교육을 보면 이 흐름을 금방 아마 그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영어 교육의 가장 그 획기적인 사건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올림픽 경기를 개최하게 됩니다. 저 올림픽 경기를 개최하게 되는 사건은 그 영어 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 1988년 올림픽 경기가 이루어지면서 영어 교육을 그 오럴 스킬을 강조하는 추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982년에 초등학교에 영어를 가르치는 걸 허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니고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의 하나로 영어를 가르치도록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1983년에는 이제 중고등학교 그 영어 교과에 리스닝 테스트가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84년도에는 대학교 입학 시험에도 영어 그 평가가 도입이 됩니다. 아마 영어 듣기 평가를 하시고 대학에 들어간 세대가 아마 우리 선생님들 중에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을 개최하면서 정부가 가장 심혈을 들인 게 영어 교사 연수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국가 주도의
영어 교사 연수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91년에 처음으로 정부가 영어 교사들의 오버시즈 트레이닝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들어가는데요. 이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영어 교육 정책의 흐름은 주로 어느 대통령 시대에 무엇이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에 대한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오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대부터 주로 본격적인 영어 교육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화 교육 종합 추진 종합 계획 또는 그 속에 외국어 교육 강화 또는 국제화 교육 강화 이런 형태의 종합적인 그런 국제화를 대비한 교육이 생기면서 그 네이티브 스피킹 잉글리시 티처를 이제 채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사에 대한 그 해외 연수가 굉장히 많아지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 끝에 6번째 내셔널 커리큘럼에 그 비로소 accuracy보다는 플루언시를 더 강조하는 추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굉장히 정확한 영어를 사용하게끔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어떤 그 문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런 거를 갖추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제 6차 교육 과정이 시행되면서 플루언시를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됩니다. 김영삼 정부는 또 하나 이제 그 중요한 아주 그 사건을 하나 이제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1997년에 초등학교에 영어 교육을 도입합니다. 굉장히 반대가 많았죠. 그 한국어도 못하면서 어떻게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를 도입하느냐라고 무지무지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에 그 초등학교에 그 required subject로 영어를 도입합니다. 그전에는 특별활동으로 영어를 가르치다가 이제 97년에 들어서 비로소 3학년부터 3, 4학년, 5, 6학년에서 3, 4, 5, 6학년에 그 정규 교육 과정으로 영어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97년 7차 교육 과정이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7차 교육 과정은 저희 그 영어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점인데 비로소 교육 과정 속에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이라는 개념이 저 속에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7차 교육 과정 들어오면서 그 학생들에게 영어를 의사소통 중심으로 그 가르쳐라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저희가 97년에 아주 그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죠. 그래서 그 IMF의 어떤 그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갑자기 그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동안 확대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원어민이 채용되었었는데 97년 856명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98년에는 4분의 1로 줄어들고 그 다음 99년에는 더 줄어들고 그래서 나날이 이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줄어들게 됩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또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 활성화 지원 대책이라는 하나의 대책을 내옵니다. 이제 제가 뭐 쭉 그 정책의 흐름을 보면서 느낀 건데 정부에 의해서 어떤 그 교사 연수 또는 교육과정 개편 이런 것들은 이루어졌지만 영어 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진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TEE라는 것을 우리 영어 선생님들이 굉장히 귀에 따갑도록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TEE라는 개념이 이때 처음 등장하고요. 그 영어 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김대중 정부에게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T라는 개념을 저렇게 정의를 내리죠. T라는 것은 이제 그 학생과 교사들 간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영어를 사용하는데 이때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클래스룸 잉글리시를 사용하는 것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T가 교사와 학생 간의
어떤 그런 클래스룸 잉글리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쪽의 개념이었다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나오는 어떤 세부적인 태스크들도 전부 TE를 학교에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그 태스크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1년도 7월에 이제 서울시교육청에서 그 액션 플랜을 내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TE를 적용하겠다라는 그 대책을 그 가이드라인을 주면 그다음에 이제 그 16개 시도교육청에서는 그것을 학교에다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까 하는 액션 플랜을 주로 내놓는데 2001년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죠. 정부가 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정보와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교육 4개년 계획 해가지고 그 2001년에서 2004년 동안 그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그 TE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교사 연수를 엄청나게 시킵니다. 이때 이 4개년 계획에 투자된 그 예산이 그 요즘으로 치면 한 300억 정도 되는데 300억이 조금 안 되는데 4년간 그 중에 거의 80%가 넘는 부분을 다 교사 연수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 연수는 물론이고 해외 연수에도 1년에 몇백 명씩을 영어를 사용하는 그 국가에다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사 연수가 아주 강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학생들이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English Immersion Camp라는 것들을 새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캠프라죠. 학생 영어 캠프를 교육청에서 주도해서 외국에 가지 않아도 국내에서 영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모토로 저 캠프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나 이런 부분에 한국말은 쓰지 말고 영어로만 해라라는 English Only Zone이라는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그 영어를 얼마만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어크레디테이션을 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영어 교육 4개년 계획의 초점은 그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그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도 영어를 습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커다란 두 가지 정책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여지껏 대통령 중에서 영어 교육 활성화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돈을 많이 투자한 심혈을 기울인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누구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누구신 것 같아요?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아까 제가 어느 분한테도 물어봤더니 이명박 대통령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 뭐 오렌지 사건도 있었고 몰입교육 때문에 전국적으로 들끓었던 그 기억 때문에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한국의 영어 교육을 위해서 뭔가 그 획기적인 정책을 내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가장 많은 영어 교육 정책이 만들어지고 지금의 영어 교육 정책을 시스템화 해가지고 그 어떤 쭉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시대입니다. 지금 2004년을 내가 처음 얘기하지만 거의 매년 하나의 새로운 영어 교육 정책이 만들어집니다. 이 시절에. 그래서 2004년도에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해서 영어 교육 활성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TE를 이전에 정부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개성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이 등장한 게 Intensive Long-Term English Teacher Training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영어 교사 심화 연수에서 6개월 동안 외국에 선생님들을 보내서 심화 연수를 시키고
또 교원대학교에다가 선생님들을 또 위탁을 해서 국내에서 5개월, 해외에서 1개월 이런 연수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죠. 그리고 그 IMF 때문에 줄기 시작했던 영어 뭐예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들을 다시 채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때 그 전에는 중학교에만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채용했던 거를 이 시절부터는 초등학교에도 서서히 이제 배치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학생들의 영어 노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데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새로이 등장한 게 이제 잉글리시 빌리지죠. 물론 이거는 그 노무현 정부 혼자서 한 게 아니고 각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진 거고요. 경기 영어마을을 필두로 해서 각 시도에 아주 경쟁적으로 영어마을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체험 캠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사실은 외국에 가서 몇백만 원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국내에서 굉장히 그 저렴한 비용으로 학생들이 캠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시절에 이루어졌던 거고요. 2005년 그 다음 해에는 참여정부가 또 영어교육 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해서 10년까지의 영어교육 활성화 5개 그 과제를 발표를 합니다. 거기도 보면 그 총체적인 종합적인 대책입니다. 교육과정 개편, 교과서를 그 수준별로 바꾸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교사들의 그 인서비스 트레이닝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절에 손대기 시작한 것이 이제 새로운 교사를 채용하는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사를 채용할 때 신규 임용 교사를 채용할 때 영어 구사 능력을 본다든지 또는 TE 능력을 본다든지 하는 체제로 바꾸게 되죠. 그 다음에 영어 수행 평가를 강화하게 돼서 말하기나 쓰기나 읽기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추세로 가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영어를 의사소통 중심으로 수업하게 할 수 있는 영어 교실을, 그러니까 영어 전용 교실을 이때 구축하도록 하고요. 이게 이제 시작했다는 거에 의미가 많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정책은. 그리고 그 e-러닝 그 웹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쉽게 또 그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2005년에 이런 영어교육 활성화 5대 과제가 발전돼서 그 다음에 2006년 11월에는 영어교육 혁신 방안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국민의 영어 역량 제고를 위한 영어교육 혁신 방안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것은 그때는 어떤 한 팀에서 그거를 여러 부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진 정책에서 이제 영어교육 혁신팀이 전문적으로 영어교육만을 다루는 그 팀이 교육부에 이제 발족하게 되죠. 그래서 크게 3가지 과제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의 전문성 신장, qualified teachers하고 그 다음에 실용 영어 교육, 그리고 한국의 영어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English divide를 줄이는 것, 즉 사교육비 경감, 이 3개를 그 3개의 주 과제로 설정을 해서 나머지 세부 과제를 실천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이때 이 정부가 그 추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에 영어 교육을 도입하는 부분을 시도를 합니다. 이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굉장히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사실은 결국 스탑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 이 정부에서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교육 도입이고요. 그 다음에 그 CLIL 아시죠? Content and Language Integrated Learning을 이때 이 노무현 정부에서 시도합니다. 그래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여기저기 도입을 하고 시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그거를 실제로 적용을 하려다가 모든 국민의 여러 이제 사람들과 국민들한테 저항에 부딪혀서 스탑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이 시절에 다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그 잉글리시 TV 채널을 개국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전용 방송을 개국하게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EBS2가 이 시절에 개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7년 4월 6일 날 개국하는데 그때 그 영어 전용 방송 개국하는 그 장소에 바로 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와서 개국 그 축하 인사를 하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그 구절이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을 세계에서 가장 영어를 잘하는 국민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연설한 것이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국민 참여정부가 2004년, 5년, 6년, 3년에 걸쳐서 매년 업그레이드된 그 영어 교육 종합 대책을 내놓는 거에 대한 백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이제 한국이 굉장히 발전도 많이 되었고 그 글로벌 소사이어티에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라 영어 교육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게 그 교육과정 개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서 학생들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노력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정말 고질병이며 버리지 못하는 병폐 중에 하나가 20시 위주 중심의 영어 교육입니다. 즉 영어를 의사소통의 도구로 배우는 게 아니라 상급 학교에 가기 위한 점수를 따기 위한 영어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처음에 저 Development of a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에서 NEET라고 하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국가영어능력 평가시험을 개발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토익 대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토익을 보기 위해서 너무 많은 외화가 낭비되기 때문에 한국형 토익을 개발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그 NEET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나중에 좀 왜곡이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참여정부 때 영어 교육에 대한 그런 대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졌고 아주 가장 많은 그런 투자와 노력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2010년까지의 로드맵을 이건 그 문서 그대로예요. 쭉 보시면 굉장히 섬세하게 짰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MB 정부가 들어옵니다. MB 정부는 그 인수위에서부터 영어 교육을 영어 공교육 강화를 아주 굉장히 핵심 정책으로 내세워서 그 공청회도 열고 그 어떤 그 큰 이슈로 만듭니다. 그게 반작용이 온 거죠. 반작용이 와서 정말로 뭔가를 그 추진해야 됐던 부분을 많이 접게 됩니다. 그래서 몰입교육이라든지 1, 2학년 영어교육 도입 같은 것들이 스탑이 되고 대신 이전에 정부가 했던 것들을 계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교사 해외 연수는 계속 이제 확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것 중에서 그 이명박 정부에서 한 것이 그 영어회화 전문 강사라는 새로운 영어교육 인력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이 MB 정부의 그 영어교육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토크 티처라고 해서 영어 그 원어민 영어 교사 중에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대학교 2학년만 끝내면 바로 와서 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제도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그 대도시를 피한 농산어촌이나 작은 소도시에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트를 그 토익을 대신하는 그런 국가영어능력 평가 시험이 아니라 수능의 영어능력 평가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초등학교 영어 수업 시간 증가는 이전 정부에서 이미 시도가 된 거고요. 여기에 따른 실행 계획입니다. 액션 플랜이 서울시 교육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쭉 보시면 그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거는 없고요. 딱 하나, 두 번째, 영어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하나의 제도를 도입을 하는데 이제 TE Accreditation Scheme이라서 TE 인증제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교사가 TE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검증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는 맨 처음에 2000년도에 만들어진 그런 TE의 개념을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바꿉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 개념으로 그 개념을 바꾸면서 클래스룸 잉글리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보다 그 학생들의 이해를 중시하는 그런 영어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정리가 되어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 되고 그 다음 이제 그 진보 그 교육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보 교육감과 MB 정부와 서로 어떤 그 갈등 관계 이런 것들도 있는 그런 원인도 있었고 그 굉장히 많은 양적 투자에 대한 비평과 거기에 따른 효율성과 효과성을 문제 삼아서 굉장히 그 커다란 규모의 그 영어 예산 규모를 그 하루아침에 삭감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서울시교육청이 예를 들면 1년에 약 그 1,000억 정도의 예산을 영어 교육에 투입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거의 뭐 반 정도로 이제 줄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어민 영어 보조사, 영어회화 전문 강사 또는 많은 영어 교사 연수 사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난 다음에 2013년인가요? 2013년 발표를 합니다. 니트를 수능에 대체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하고서는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 교육은 이제 약간 뒤로 후퇴되는 경향이 있었죠. 그 전까지는 수능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개를 다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한국 영어 교육의 획기적인 사건이거든요. 그게 성공적이냐 성공적이지 아니냐라는 것은 이제 차치하고 그것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면 초중 고등학교 영어 교육이 확 바뀌는 거고요. 특히 워시백 이펙트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엄청난 이제 그 영향을 이제 불러일으킬 것인데 그게 중지되면서 다시 이제 뭐 독해 중심의 영어 교육과 문법 위주의 영어 교육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정부의 메인 에이전다를 보면 영어 교육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주요 정책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현재 그 교육부 주요 업무 계획에는 크게 그 실용 영어 교육과 그 다음에 교사의 전문성 신장 딱 2가지만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거를 쭉 보시면 저 2가지는 실용 영어 교육과 교사 전문성 신장은 그 한국 영어 교육 정책의 중요한 2가지 트렌드입니다. 주로 모든 정부가 그리고 뭐 교육청도 진보적인 교육감이든 보수적인 교육감이든 교사 전문성 신장과 실용 영어 교육에 가장 많은 돈과 가장 많은 에너지를 투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의 영어 교육의 가장 빅 이슈는 이제 영어 절대평가 도입이죠. 그래서 그 수능에 영어 절대평가를 도입하면서 올해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되면 그다음에 영어 교육의 추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많은 논란이 되어 있고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바로 실감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거는 1982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초등에 영어가 그 특별활동으로 도입된 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년을 쭉 중요한 어떤 이슈만을 모아가지고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영어 교육 정책이 그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크리티컬 이벤트가 크리티컬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도입이 되면서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무엇이 변하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라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한국 영어 교육의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정리입니다. 한국 영어 교육의 정책은 모든 거의 주도권은 전부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앙정부가 갖고 있었고요. 그 교육청은 그것에 대한 액션 플랜을 만들고 있었고요. 탑다운 방식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그 어떤 의견을
뭐 반영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죠. 물론 정책을 수립할 때는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현장 의견을 많이 듣긴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선생님들이 가지는 그런 체감은 새로운 정책이 그냥 추가되고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것이고 학교 현장하고는 맞지 않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계시죠. 하지만 교육부 입장에서 보면 또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이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약간 괴리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영어 교육의 정책에 그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영향이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정부에 샀던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고 보수와 진보의 어떤 그런 그 생각의 차이도 많이 작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초기 시절에는 그 국가의 어떤 올림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줬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화와 혁신이 일어났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한국의 그 영어 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잉글리시 피버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그 광풍이라고 하는 그런 너무 그 영어 능력이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그 모든 걸 결정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한국의 영어 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너무나 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그런 여론에 의해서 밀려가지고 실시되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제가 짚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영어 교육 격차입니다. 갈수록 영어 교육 격차는 심해져서 대도시와 농촌어촌 그리고 서울에서도 강남과 광북의 영어 교육 격차는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고요. 그 교육부나 서울시 교육청에서의 교육 정책의 핵심은 바로 영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줄이는 부분에 많이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하나 한국에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일 중요한 거죠. 입시 제도입니다. 그 입시 제도가 변하지 않는 한 그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 교육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기사인데요. 영어 교육이 쪼그라들고 있으니까 어느 교수님이 어느 언론에서 쓴 건데 길 잃은 영어 교육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영어를 그냥 어떤 그 지식을 습득한다라는 것, 공부해야 된다라는 점수를 따야 된다라는 이런 개념에 대한 영어 교육에서 하나의 도구로서 이제 글로벌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한 도구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미래 교육과 그다음에 세계 시민 교육으로 소위 교육과 함께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미 위주의 그런 발음의 유창한 영어 발음을 중시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액센트를 가진 영어 교육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런 어떤 그 언어의 내 기능만이 아니라 그 속에 컨텐츠가 들어있는 컨텐츠 베이스드 러닝이 좀 더 강조가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수업에서 좀 더 학생이 중심이 되고 학생이 주변 학생들과 협력하고 그 다음에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좀 크리티컬 싱킹 어빌리티 같은 것도 좀 만들어주는 그런 영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방향으로 또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속적인 영어 교사 전문성 신장입니다. 저렇게 영어 교육 트렌드가 바뀌면 그거에 맞춰서 교사들도 거기에 맞춘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요즘 그 정책의 방향은 탑다운 방식의 그런 영어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그 프로페셔널 러닝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생님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그런 그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그 연수 프로그램을 그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좀 더 획일적인 그리고 강요하는 그런 것보다는 자발적인 연수 프로그램으로 여기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이런 영어 교육에 맞춰서 교사들의 역할이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뭔가를 훈련시키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
주도하는 것은 학생들이고 그것을 옆에서 퍼실리테이팅 해주는 그런 역할로 변해야 된다는 것. 그런 역할을 하는 그 교사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영어 교육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얘기고요. 최근 들어서 그래도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살아나서 시도교육청에서는,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제가 서울시교육청을 얘기하지만 그래도 서울 영어 교육의 발전 방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에 대한 건 좀 어렵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대학교 석사 졸업생 이재명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수능 영어 시험이 이제 절대평가로 바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 수학과 같은 중요 과목에 변별력이 더 중요하게 돼서 그런 수학 과목의 사교육 현상이 더 과열화되는 그런 현상이 걱정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그로 인해서 수업 방식의 변화라던가 뭔가 경쟁에서 벗어난 그런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의 염려대로 이미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 도입이 되면서 영어가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 아니니까 수학이나 뭐 국어나 이런 걸로 사교육이 옮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교육에 관련된 사교육을 감소시키는 데는 아주 큰 역할을 했는데, 이제 혹시 우리 영어 선생님들은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 저하로 학생들이 영어를 등한시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그래도 아직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제 우리가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또 뭔가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자세하게 여기에서 좀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건 좀 더 논의의 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중요해요. 대학이 그렇게 변별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벌써 수능의 영어 점수를 반영하는 비율을 이전 체제보다 줄이고 있더라고요. 줄이고 있는데 이제 올해 처음 시작을 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현상을 한번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서 좀 더 다른 또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통계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서울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타시도의 통계는 잘 모릅니다. 통계적으로 얘기하면 현직에 계신 지금 현재 우리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특히 교과를 전공하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T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거의 95, 6%예요. 대부분 다 할 수 있다라는 역량으로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그렇게 영어를 의사소통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의 역량이 이제 입시 제도가 굉장히 많은 것이고, 그런 입시 제도에 대한 것들의 변화의 어떤 하나의 단초가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절대평가 체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점수를 따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약간의 그런 점수 따는 데에서 부담을 덜 주면 학교 영어 교육이 좀 더 이렇게 커뮤니케이티브 랭귀지 러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절대평가 체제로 바꾼 것이 아닐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나 어느 정책을 입안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해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기는 사이드 이펙트는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분석하고 해서 그걸 최소화해서 그런 애초에 그런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게끔 100% 달성하게끔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